나는 왜 나쁜 사람한테만 끌릴까? 헤어져야 하는 거 알면서 왜 전화기를 못 놓겠지? 이런 생각이 새벽 3시 당신의 머릿속을 점령한 적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존 뇌가 연애를 전쟁으로 오인하고 편도체라는 뇌 속 경보장치가 납치당한 겁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가장 나쁜 상대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걸까요? 실제로 불안형과 회피형이 만나면 서로의 결핍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리며 뇌의 보상 회로가 고통을 사랑으로 뒤바꿔 버립니다. 코카인 중독과 동일한 뇌 영역이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이 지독한 루프의 정체와 뇌를 역이용해 빠져나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금부터 똑똑이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퇴근 후 겨우 침대에 눕습니다. 연인에게 보낸 카톡에 뜬 채 30분이 지났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 사람도 피곤하겠지. 샤워 중이겠지. 그런데 손가락은 이미 카톡 창을 4번째 확인하고 있고 심장은 점점 빠르게 뜁니다. 익십이 1시간을 넘기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차가워지며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동 재생됩니다.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아까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이 사람도 결국 나를 떠나겠지. 침대 위에서 태아처럼 웅크린 채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새벽 3시, 드디어 답장이 옵니다. 별것 아닌 이모티콘 하나에 온 세상을 되찾은 것처럼 안도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5분 전까지 끝없는 지옥이었던 감정이 단 한 줄의 메시지로 천국이 됩니다. 이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매일 밤 어김없이 반복됩니다. 몸은 녹초가 되고 다음날 출근길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습니다. 평소엔 후배들 앞에서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복잡한 엑셀 시트도 척척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업무 미팅에서 논리정연하게 반박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듬직한 조언자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애 앞에만 서면 자기 자신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상대의 SNS 마지막 접속 시간을 확인하며 공통 친구에게 넌지시 그 사람 안부를 묻습니다.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안형 애착의 전형적인 밤 풍경입니다. 반대편에는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 존재합니다. 연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방 안의 공기가 전부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상대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을 만큼 버겁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집어들고 무의미한 뉴스피드를 스크롤하거나 갑자기 밀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혹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한밤중 편의점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도망치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것쯤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상대는 울면서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느냐고 따져 묻지만 정작 본인도 자신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무서운 겁니다. 상대가 진짜 내 속을 들여다보면 실망하고 결국 떠날 거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단단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무심해 보이지만 그 단단한 껍질 안쪽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와 수치심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나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떠날 거라는 확신이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피형 애착에 숨겨진 민낯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정반대의 두 유형이 기가 막히게 서로를 찾아낸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형은 회피형의 무심한 태도에 묘한 끌림을 느끼고 회피형은 불안형의 뜨거운 관심에 난생 처음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자석의 양극처럼 강렬하게 달라붙지만 그 끌림의 정체는 운명적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가 정확히 맞물리는 톱니바퀴, 익숙한 고통을 설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뇌의 치명적인 오작동입니다. 이 오작동의 근원이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의 뇌 속 가장 원시적인 영역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미친 듯이 끌리는 이 감정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의 가장 오래된 부위로 내려가야 합니다. 베네피질 아래 이성이나 논리가 작동하기 훨씬 전에 먼저 반응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변연계, 쉽게 말해 생존뇌입니다. 이 생존뇌는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만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맛집 리뷰를 고를 때도 위험한 골목을 피할 때도 이 원시적인 시스템이 가장 먼저 가동됩니다. 문제는 이 판단 기준이 연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연인의 표정 하나, 답장 속도의 미묘한 차이 하나가 곧바로 생존의 문제로 격상되는 겁니다. 불안형의 생존뇌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공식을 학습해 왔습니다. 사랑받으려면 상대의 기분을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는 것.
양육자의 반응이 일관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뇌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떨림, 답장 속도의 차이를 생존 정보로 처리하도록 배선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마치 연기 감지기가 토스터 연기에도 사이렌을 울리듯 불안형의 편도체는 사소한 거리감에도 비상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 순간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경고 호르몬이 혈류를 타고 온몸에 퍼지면서 심장이 뛰고 손끝이 차갑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은 온갖 불안한 시나리오로 가득 차고 이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완전히 힘을 잃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회피형의 생존뇌는 정반대의 공식을 학습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거부당한다는 것, 양육자에게 울음이나 요구가 번번이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비난받았던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의 뇌는 기막힌 생존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자동방어 반응입니다. 위협이 너무 클 때 동물이 죽은 척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회피형의 미지신경은 감정 회로를 통째로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연인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쏟아낼수록 회피형은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먹먹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감정의 전원을 강제로 내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운명적인 비극이 시작됩니다. 불안형의 뇌는 회피형의 거리두기를 친숙한 불안으로 인식합니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불확실한 사랑의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뇌는 이 익숙한 각성 반응을 설렘이라고 착각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공포인데도 생존 뇌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회피형의 뇌는 불안형의 뜨거운 관심을 자신을 온전히 받아줄 유일한 안전지대로 오인합니다. 서로의 결핍이 퍼즐처럼 딱 맞물리는 순간 양쪽의 도파민이 동시에 치솟으며 강렬한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운명적 끌림의 정체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두 개의 상처 입은 신경계가 서로의 결핍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달려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맞물린 두 신경계가 실제 관계 안에서 정면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충돌의 현장은 상상보다 훨씬 참혹합니다. 충돌은 언제나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 둘이 함께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불안형의 머릿속은 이미 분주합니다. 불안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우리 요즘 좀 소원해진 것 같지 않아? 그 순간 회피형의 몸이 미세하게 굳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에 쥔 리모컨을 무의식적으로 더 꽉 쥡니다. 2초의 침묵. 불안형의 뇌에서는 이 2초가 2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편도체가 즉시 경보를 울리고 코르티솔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귀찮아하는 거다. 곧 떠날 거다. 뇌의 경보 장치가 사소한 침묵을 버림받음의 전조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뇌과학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편도체가 위협 신호를 감지하면 그 정보는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동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의 비상 탈출구가 열리면서 이성이라는 정문이 완전히 봉쇄되는 현상입니다. 불안형은 이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화난 거야? 요즘 왜 그래? 나 싫어진 거지? 질문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본인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압니다. 하지만 편도체가 전두엽을 납치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건 화재 경보가 울리는 건물 안에서 차분하게 독서를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회피형의 뇌에서는 정반대의 납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불안형의 추궁이 시작되는 순간 회피형의 자율신경계는 과부하 상태에 돌입합니다. 미지신경이 감정 회로의 차단기를 내려버리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두엽, 즉 언어와 논리를 담당하는 영역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이 침묵하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뇌의 공장 자체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눈을 피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갑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불안형의 눈에 이 행동은 무관심과 거부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신경계가 자동으로 실행한 생존 프로토콜입니다. 이 지점에서 무의식의 함정이 완성됩니다. 불안형이 다가갈수록 회피형은 도망치고 회피형이 도망칠수록 불안형의 편도체는 더 격렬하게 경보를 울립니다. 살기 위해 매달리는 사람과 살기 위해 도망치는 사람이 서로를 향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둘 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이 무의식적 충돌 패턴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궁과 도망, 폭발과 침묵이 반복될수록 양쪽의 신경계는 점점 더 예민하게 세팅됩니다. 처음엔 1시간의 연락 두절에 반응하던 편도체가 나중에는 일십 10분만으로도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알람 감도를 매번 한 칸씩 높이 올려놓은 것처럼 뇌가 스스로 고통의 역치를 점점 더 낮춰버리는 겁니다. 관계는 점점 숨 쉴 틈 없는 전쟁터가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 현대사회의 기술 환경이 결합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추궁과 도망, 이 끝없는 악순환은 사실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불안형의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는데 과거에는 물리적인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상대의 표정을 직접 보거나 집 전화를 걸어 신호음을 세야 했습니다. 경보와 경보 사이에 물리적 시간이라는 완충지대가 존재했던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카카오톡 읽음 표시, 인스타그램 접속 시간, 상대가 다른 사람 게시물에 누른 좋아요까지 불안형의 편도체를 자극하는 정보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주머니 속에서 쏟아집니다. 경보와 경보 사이의 간격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새벽 3시 침대에서도,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불안의 원료가 끊임없이 배달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도체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위협 신호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부하 걸린 서버가 결국 다운되듯 쉴 틈 없이 경보를 울리는 편도체는 점점 오작동의 빈도를 높여갑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불안 장애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이 3시간을 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계 불안 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신경계의 기본 설정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불안형의 편도체에게 4시간 영업하는 불안 자판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회피형도 이 기술 환경의 피해자입니다. 과거의 회피형은 연인에게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었습니다. 잠시 산책을 하거나 며칠 연락을 쉬면 신경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의 부재중 전화 알림, 읽지 않은 카톡 수십 개, 공유 캘린더의 일정 알림이 회피형의 신경계를 쉬지 못하게 쫓아옵니다. 도망칠 곳이 사라진 겁니다. 회피형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방에서조차 디지털 연결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 있습니다. 알림음 하나하나가 신경계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 과부하 상태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SNS 알고리즘이라는 조용한 가속기가 추가됩니다. 헤어진 직후 인스타그램을 열면 알고리즘은 귀신같이 전 연인의 게시물을 상단에 띄워줍니다. 이별 후 감정적으로 취약해진 사용자가 특정 프로필을 반복 조회했다는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불안형에게는 놓지 못하는 미련을, 회피형에게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가 만들어내는 클릭과 체류 시간을 양분 삼아 자라는 겁니다. 아픔이 깊을수록 알고리즘은 더 정교해집니다. 연애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차단했다가 풀었다가를 하루에 10번 반복한다. 그 사람 인스타를 안 보려는데 알고리즘이 계속 띄워준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상처 입은 신경계와 이윤을 추구하는 기술 시스템이 결합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쉴 틈 없이 공격당하는 신경계가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형태로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알람이 울립니다. 주말 내내 연인과의 감정 싸움에 시달린 불안형 직장인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어젯밤 대화를 끊임없이 되감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왜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반응한 걸까? 지하철에서 업무 메일을 확인해야 하지만 손가락은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카톡 창을 열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처럼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상대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상태 메시지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출근길 40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회사에 도착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회의 중에 팀장이 질문을 던지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대답했을 내용입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과 만성적인 코르티솔 과다 분비가 정기업의 집중력과 작업 기억을 갉아먹은 상태에서는 간단한 질문조차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 됩니다. 동료가 괜찮냐고 묻자 괜찮다고 웃어 보이지만 점심시간에 화장실 칸에 들어가 5분간 멍하니 벽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나오지 않고 그냥 몸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런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됩니다. 회피형 직장인의 일상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출근도 제때하고 업무도 무난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 시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친구의 저녁 약속 제안에 일시불로 답하고 가족의 안부 전화도 나중에 하겠다며 미룹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감정 회로를 반복적으로 차단해온 미주신경의 방어 패턴이 어느 순간부터 연애 밖의 모든 인간관계로 조용히 번져버린 겁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말에도 누구와 만날 에너지가 없습니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넷플릭스를 틀지만 30분이 지나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느끼고 싶은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외롭지도 않은 이 텅 빈 먹먹함, 감정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감정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이 상태가 가장 무섭습니다. 두 유형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과다 분비되면 부신이 지치면서 에너지 생산 시스템 자체가 고장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커피 3잔을 마셔도 오후 3시면 책상에 엎드리게 됩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헬스장 앞까지 가서 되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야식 배달 앱을 켜고 치킨을 시키며 자기 혐오에 빠지지만 다음날 밤에도 어김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뇌가 즉각적인 쾌감으로 고통을 덮으려는 자기 치료 본능 때문입니다. 이 무기력의 악순환이 직장생활, 건강관리, 우정, 취미활동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갑니다. 연애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연애를 중심으로 삶 전체가 도미노처럼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일 뿐일까요? 이 파괴적인 패턴이 실제로 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과학자들은 이미 실험실에서 그 증거를 포착해냈습니다. 번아웃, 무기력, 인간관계 단절. 이 일상의 파괴가 단순한 감정 소모의 결과인지 아니면 뇌의 구조적 변화까지 동반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미국 러커스 대학교의 인류학자 헬렌 피셔 박사 연구팀은 실현당한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촬영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떠난 전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뇌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연인의 사진을 볼 때 활성화된 뇌 영역이 코카인 중독자가 약물을 갈망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거의 동일했던 겁니다. 복측 피계 영역과 미상액, 쉽게 말해 뇌의 보상 회로의 핵심 부위가 똑같이 불을 밝혔습니다. 사랑에 빠진 뇌와 약물에 중독된 뇌가 놀라울 정도로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보상 회로의 활성화가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끊으려 할수록 갈망이 세지는 약물 중독과 판박이입니다. 이 연구가 불안형과 회피형의 관계에 특별히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학 원리 때문입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스키너는 유명한 실험을 통해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는 쥐보다 무작위로 먹이가 나오는 쥐가 훨씬 더 강박적으로 레버를 누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뇌의 도파민 분비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규칙적인 보상에는 뇌가 금세 무감각해지지만 불규칙한 보상에는 끝없이 흥분합니다. 카지노의 슬롯머신이 바로 이 원리를 정교하게 이용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잭팟에 대한 기대감이 도파민을 끊임없이 분비시키며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안형과 회피형의 관계가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회피형이 며칠간 피를 말리듯 연락을 끊다가 불쑥 던지는 다정한 문자 한 줄. 이 예측 불가능한 다정함에 불안형의 뇌는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극심한 불안 뒤에 찾아오는 얄팍한 안도감을 뇌가 운명적인 열정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슬롯머신 앞에서 다음 잭팟을 기다리며 끝없이 레버를 당기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중독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야크 판크세프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가 끊어질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한 영역이었습니다. 이별의 고통이 단순한 감정적 비유가 아니라 뇌가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실제 물리적 통증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불안형이 연락두절 상태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고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해소되는 순간, 즉 회피형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 뇌는 진통제와 같은 쾌감 물질을 쏟아냅니다. 고통이 클수록 보상의 쾌감도 커지기 때문에
뇌는 역설적으로 더 큰 고통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같은 관계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독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뇌가 만들어낸 이 함정을 뇌 자체의 메커니즘으로 역이용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탈출 경로가 존재합니다.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의지격으로 이 패턴을 끊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확인했듯이 이것은 약물 중독과 동일한 뇌회로가 작동하는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술을 참으라고만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듯 불안형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회피형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뇌의 메커니즘 자체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뇌가 무의식적으로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의 코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적의 무기를 빼앗아 적에게 겨누는 방식입니다. 불안형을 위한 첫 번째 도구는 미주신경 리셋입니다. 상대의 연락이 두절되고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즉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얼음물에 양손을 담그세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찬물 자극은 바이린 반사라는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여 부교감신경을 강제로 활성화시킵니다. 과속하던 심박수가 물리적으로 느려지면서 편도체의 경보 볼륨이 한 단계 확실하게 낮아집니다. 폭주하던 감정 열차에 물리적인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와 함께 478 호흡법을 병행합니다. 4초간 코로 들이쉬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 패턴은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하여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하고 동시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의 불을 끄면서 안정의 불을 켜는 이중 효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편도체가 완전히 전두엽을 납치하기 전 불안의 초기 신호가 감지되는 순간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할 때, 손가락이 카톡창으로 향할 때 바로 그 3초의 골든타임 안에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 앞으로 가는 겁니다. 회피형을 위한 도구는 10분의 용기 훈련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오는 순간 입을 열어 이 한 문장만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신경계가 과부하라서 10분만 쉴게.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행위 자체가 마비된 전두엽의 언어 영역을 강제로 재가동시킵니다. 둘째, 시간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불안형 파트너의 편도체에 안전신호를 보냅니다.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온다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면 상대의 편도체는 비상경보 대신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코르티솔 폭주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한 문장조차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미리 메모장에 문장을 저장해두고 위기의 순간에 복사해서 문자로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완벽한 소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뇌는 반복된 행동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학습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셧다운되던 전두엽이 조금씩 더 빨리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도구의 핵심은 같습니다. 뇌의 자동 반응이 실행되기 직전 그 짧은 틈에 새로운 명령어를 끼워 넣는 것. 이것이 고장난 신경계를 리셋하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번 중 한 번만 성공해도 뇌는 그 한 번을 기억하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미주신경 리셋과 10분의 용기 훈련은 불타는 집에서 탈출하는 비상구와 같습니다.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비상구를 빠져나온 뒤에도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 일입니다. 불안형과 회피형이 서로에게 중독되는 관계를 끊어냈다고 해서 다음 연애에서 자동으로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에는 아직 오래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방향으로만 안내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수십 년간 학습해온 뇌에게 안정형 파트너가 주는 잔잔한 평화는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불안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왜 설레지 않을까?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불안하다. 뭔가 재미가 없다. 이 심드렁한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설레지 않는 게 아니라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코르티솔이 폭주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도파민 슬롯머신이 작동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뇌가 그동안 고통을 사랑으로, 불안을 설렘으로, 중독을 운명으로 잘못 라벨링 해왔기 때문에 진짜 안전한 사랑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오히려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재라벨링이 필요합니다. 이 지루함은 안전함이다. 이 심심함은
내 신경계가 드디어 쉬고 있다는 신호다. 이 잔잔함이야말로 내 뇌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사랑의 주파수다. 이 제라벨링을 반복할 때마다 뇌의 보상회로는 서서히 재편됩니다. 극단적인 자극 없이도 만족감을 느끼는 새로운 기본값이 천천히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 덕분에 이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20대든 40대든 어떤 시점에서든 뇌는 새로운 패턴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낡은 회로 위에 새로운 회로를 덮어 쓰는 데는 평균 66일 정도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각인된 애착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날은 분명 진전이 있다가도 다음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중간에 다시 익숙한 불안의 롤러코스터가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뇌의 보상 회로가 보내는 가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호에 속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슬롯머신에서 일어나 카지노 문을 나서는 순간이 가장 힘들듯이 익숙한 고통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나서면 바깥에는 심장이 잔잔하게 뛰는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처음엔 밋밋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신경계는 오랫동안 갈망해온 진짜 쉼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새벽 3시에 카톡창을 확인하며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형과 회피형의 뇌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상처받았던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의 생존 회로가 사랑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끄고 심장이 잔잔하게 뛰는 방향으로 걸어갈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